여러분, 만약 나라가 망해가는데 주변엔 온통 거짓과 시기뿐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총칼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 내부의 거짓이라 외치며 스스로를 채찍질한 인물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브레인이자 현대 한국인의 인격적 스승. 하지만 정작 우리는 잘 몰랐던 안창호의 진짜 기록. 오늘 그 뜨거운 생애를 공개합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죠. 이 사진 속 도산의 손을 주목해 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도산 선생이 오렌지 농장에서 빗자루를 들었을 때 주위 동포들은 비웃기도 했습니다. 아니, 유학 와서 공부는 안 하고 왜 남의 집 마당이나 쓸고 있냐고 손가락질을 했죠. 하지만 도산은 묵묵히 쓰레기를 줍고 유리창을 닦으며 그들의 마음을 하나씩 돌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이 없으면 민족도 없다는 그의 말은 단순히 도덕책이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차별받는 이민자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실제로 도산의 노력 덕분에 미국인 농장주들 사이에서 한국인은 믿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우리 동포들의 임금이 오르고 대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산이 말한 실력 양성론의 실체였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의 정석이었습니다. 도산 선생님은 근대적인 의미의 대학 졸업장을 가진 분은 아니었으나 누구보다 치열하게 배움을 추구하셨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하며 유교적 소양을 쌓았습니다. 1895년 상경하여 미국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구세학당에 입학했습니다. 이곳에서 근대적인 학문과 서구의 사상, 특히 기독교 정신을 접하며 민족에 나아갈 길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자기 수양과 민족 교육, 그리고 독립운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도산 선생님의 가르침 중 핵심은 참되자, 그리고 행동하자, 거짓말을 하지 말라, 죽더라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항상 진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나라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민족의 자질을 높이고 실력을 길러야만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08년 평양에 설립한 대성학교는 단순한 학교를 넘어 구한말 민족의 실력을 키우기 위한 독립운동의 인재 양성소였습니다. 대성학교와 관련된 몇 가지 인상적인 에피소드와 그 의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성학교의 민족의식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1909년 순종 황제가 서북지방을 순행할 때 일본 당국은 학생들에게 대한제국 국기와 일장기를 함께 들고 환영하라고 지시했으나 도산 선생은 학생들에게 우리 황제를 환영하는데 왜 남의 나라 국기인 일장기를 드는가 라며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이 일로 대성학교는 일제의 요주의 대상이 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탄압을 받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남강 이승훈 선생을 변화시킨 강연입니다. 대성학교가 세워지기 전 도산 선생은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습니다. 당시 평안도에 거부였던 남강 이승훈 선생은 도산 선생의 강연을 듣고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나라가 없어고 일가와 일신이 있을 수 없고 민족이 천대를 받을 때 나 혼자만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 이 강연에 큰 감명을 받은 이승훈 선생은 그날로 상투를 자르고 자신이 짓고 있던 집의 자재와 기와를 모두 헐어 오산학교를 세우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도산 선생의 교육 구국정신이 당시 지도층에게 얼마나 큰 울림을 주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셋째는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는 것입니다. 대성학교의 교육 철학은 무실력형이었습니다. 도산 선생은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정직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가장 큰 죄를 거짓말로 규정했습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고 가르치며 거짓 없는 성실한 인격이 갖추어져야만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엄격한 교육자였지만 한편으로는 학생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고 우스꽝스러운 흉내를 내며 웃음을 나누는 인간적인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지만 강렬한 발자취. 대성학교는 1908년 설립되어 1912년 일제에 의해 강제 폐교될 때까지 약 4년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거쳐간 수많은 학생은 이후 독립운동의 주역이 되었고 대성학교의 교육 정신은 이후 다른 민족학교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폐교 승시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모교의 부흥을 약속했던 모습은 당시 대성학교가 학생들에게 단순한 학교 이상의 민족적 뿌리였음을 잘 보여줍니다. 도산께서 이런 구상을 하게 된 계기는 1902년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첫 발을 디딘 24살 청년 안창호의 눈에 비친 풍경을 상상해보세요.
기대와 달리 그곳의 우리 동포들은 지독한 가난과 차별 속에서 서로 헐뜯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본 안창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존중해 준단 말인가? 라며 그는 당장 양복을 벗어던지고 작업복을 입은 채로 오렌지 농장에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대충 따서 보리려던 오렌지를 정성껏 닦으며 그는 이렇게 말했죠. 오렌지 하나를 정성껏 따는 것이 바로 독립운동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단순히 귤을 잘 따자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실력을 갖추자는 호소였습니다. 그는 한인 친목회를 조직하고 술 마시고 싸우던 동포들에게 그를 가르치고 정직한 삶을 설파했습니다. 미국인 농장주들이 한국인은 믿을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도사는 비로소 나라를 되찾을 희망을 보았습니다. 대성학교를 세워 인재를 키우고 자기 소유의 회사를 만들어 경제적 자립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졌을 때 그는 평생 가장 힘든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 싸움은 일본군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의 분열이었습니다. 이념이 다르다고 고향이 다르다고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동지들을 보며 도사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국무총리 대리라는 높은 자리도 기꺼이 내려놓으며 통합을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그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망한 것은 일본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거짓 때문입니다. 서로 속이고 시기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독립이 와도 또 망할 것이라는 뼈아픈 경고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1932년 상해 홍국공원에서 윤봉길 의사의 폭탄이 터졌을 때 일제는 도산을 주목합니다. 비록 무력을 쓰진 않았지만 그들의 정신을 깨우는 안창호가 가장 무서운 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지독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일본인 검사에게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독립을 위해 먹고 잠을 자도 독립을 위해 잔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나의 생명이다. 라고 말입니다. 추록 후에도 감시와 탄압은 계속되었지만 그는 끝까지 흥사단을 통해 청년들을 교육했습니다. 1938년 경성제국대학 병원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 그는 마지막 숨을 내비트며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낭망하지 마시오. 정직하지 못한 것이 우리 민족의 암입니다. 제발 정직해지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러고 그는 서거하셨고 그의 서거 소식에 일제는 민중이 동요할까봐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여러분, 안창호 선생이 그토록 강조했던 정직과 신용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어떤 모습인가요? 그는 100년 뒤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믿음직한 이웃입니까? 당신은 실력을 갖춘 시민입니까? 그가 꿈꿨던 나라는 단순히 일본에서 벗어난 나라가 아니라 세계 어디서든 존중받는 품격 있는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산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의 가르침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산은 조국으로 돌아와 평양 쾌자정에서 수천 명의 군중 앞에 섭니다. 18살 청년의 입에서 터져나온 사자후는 잠자던 민족의 혼을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일본의 먹잇감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고 서로 속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의 봉소리에 평양 시내가 들썩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일본을 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변해야 한다고 뼈를 때리는 충고를 던졌습니다. 그 열정은 비밀결사 신민회로 이어졌고 전국에 깨어있는 선비와 청년들이 도산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망명길을 올려야 했던 도산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안창호 선생의 아내 이혜련 여사는 미국에서 남의 집 빨래를 하며 5 아이를 홀로 키워냈습니다. 도사는 평생 가족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미안함을 가슴에 묻고 오직 조국이라는 더 큰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도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굳은 일을 도맡았습니다. 파벌 싸움으로 회의장이 난장판이 될 때면 도사는 조용히 구석에서 청소를 하거나 동지들의 신발을 닦아주며 무언의 시위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싸우면 저 밖에서 피 흘리는 동포들에게 무슨 면목이 있겠습니까? 라며 눈물로 호소하던 그의 모습은 임시정부의 진정한 정신적 지주 그 자체였습니다. 도사는 일제가 파놓은 함정인 수양 동호회 사건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을 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인 간수가 당신은 아직도 독립을 꿈꾸는가? 라고 비웃으며 물었을 때 도사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잠을 자도 독립을 위해 자고 밥을 먹어도 독립을 위해 잔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나의 생명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의 몸은 고통과 병마로 썩어 들어갔지만 눈빛인 만큼은 죽는 순간까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임종을 지키던 제자들에게 그가 남긴 말이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다. 라는 말은 오늘날 무한 경쟁 속에서 지쳐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경공을 울립니다.
그는 죽어서도 고국 산천에 묻히고 싶었지만 일제의 방해로 조용히 묻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뿌린 정직과 신용의 씨앗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나무의 뿌리가 되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얼마나 자신에게 정직했습니까? 도산이 꿈꿨던 서로 사랑하고 믿는 사회는 아직 멀게만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의 정신을 한 번 더 되새긴다면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도산을 단순히 교과서 속 인물이 아니라 내 삶의 스승으로 다시 모셔야 합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무엇인지, 왜 그토록 우리가 정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는지 이제는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